제2편에서는 철학과 철학자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영어 필로소피는 그리스 언어인 필로소피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필로소피아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의 명사인 소피아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필로소피, 즉 철학이라는 용어는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경에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에서 기원전 495년경에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스스로를 필로소퍼, 즉 철학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와 그들의 철학 내용은 제2편에 이어서 제3편에서 별도의 단독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필로소피는 한국에서는 철학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일본의 계몽사상가인 이시 아마네가 영어 용어인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한 이래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철학이라는 번역 용어가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이 본격적인 개항에 문을 열지도 않은 시대에 이시 아마네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이시 아마네는 일본의 계몽사상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양 철학을 일본에 전하는 일본의 계몽사상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예기 당궁상편에 공자께서 자신의 죽음을 노래로서 제자에게 미리 알리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공자께서 스스로를 철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기 당궁상편에 공자께서 자신의 죽음을 노래로서 제자에게 미리 알리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공자께서 스스로를 철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공자저다. 공자가 일찍 일어나서 부수예장,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사용해서 소요문, 문에서 천천히 거닐면서 가와 노래를 불렀는데 태산기케호, 태산이 무너지려는가, 양목기계호, 들보가 허물어지려는가, 철인기위호, 철인이 시들어 떨어지려는가. 이와 같이 공자님이 지어서 부르신 임종을 뜻하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서 공자께서는 당신 스스로 철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공이 듣고 말하기를 태산이 무너지면 내 장차 어디를 우러러보며 대들보가 쓰러지고 철인이 시들어지면 내 장차 어디에 의지할 수 있으리. 공자님께서 아마 장차 병이 드시겠구나 라고 하셨다. 자공은 서둘러서 달려갑니다.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사여 내 어찌 오는 것이 늦었느냐. 자공의 본명은 담목사입니다. 자공은 자입니다. 하후씨는 동쪽 계단 뒤에 빈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은 동쪽 계단에 있는 것이고 은나라 사람들은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설치하였으니 그것은 기둥을 마주 끼고 있게 한 것이다. 주나라 사람들은 서쪽 계단 위에 빈소를 마련하였으니 그것은 귀한 손님으로 모셨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구는 은나라 사람이다. 내 지난밤에 두 기둥 사이에 앉아서 계양을 받는 꿈을 꾸었다. 대체로 밝은 임금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천하에서 그 누구가 능히 나를 종주로 받들겠는가. 내가 아마 죽을 것 같다. 고 하셨다. 7일 동안 병들어 누웠다가 돌아가셨다. 공자님의 성함은 구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서 꿈에서 본 것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꿈은 내가 죽어서 그런 대접을 받을 것 같다. 고 해석하신다고 풀이하신 것입니다. 자공은 공자님의 10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병과 정수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노나라와 의나라의 재상을 지냈다고 합니다. 뛰어난 상업 재능을 발휘하여 거부를 일구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일군 거부를 사용하여 공자 학교의 살림을 늘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공문십철은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10명을 지칭합니다. 논어 선진편 제2장에 다음과 같이 열명의 뛰어난 제가 이름과 뛰어난 점이 적혀 있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날 따르던 이들이 이제는 문화에 아무도 없구나. 덕행으로는 안현, 민자권, 연배구, 중궁이 뛰어났고 언변은 재하와 자공이 뛰어났고 정사에는 염류와 계로가 뛰어났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아가 뛰어났다. 자공이 위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을 때 공자님이 요즘 자꾸 이상한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말이 자공에게 전해졌습니다. 자공은 그 노래 가사를 전해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스승에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공이 공자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니 공자님이 문 밖에 나와 자공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전합니다. 스승님, 이제 막 위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야, 왜 이렇게 늦었느냐? 공자님은 자공에게 꿈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라 사람들은 동쪽 계단 위에 빈소를 차리고 주나라 사람들은 서쪽 계단 위에 빈소를 차린다. 은나라 사람들은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차린다. 내 시조는 은나라가 아니더냐. 어젯밤 꿈에 두 기둥 사이에 편안히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공자님은 병 속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병 속에 누운 지 7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전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공자님의 초기 봉부는 삼각,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합니다. 자공은 공자님의 장례를 주관하고 자신은 육면상을 몸소 치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중국 산동성 곡부지방에 있는 공자님의 묘, 즉 공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묘소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책은 고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예법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추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기라고 불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여 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는 뜻인 극기복례를 공자님은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기의 무대는 세 개의 왕조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경부터 기원전 1600년경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나라로 아직까지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경까지 존속하였다고 합니다. 상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존속하였다고 합니다. 주나라는 초기 주나라 시대인 서주시대가 먼저 있고 후에 도읍을 동쪽으로 옮겼기에 동주라 부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주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이어집니다. 공자께서는 동주시대인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에 7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자께서 활동하신 시기는 춘추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말합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476년까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자님이 저술하신 역사서 춘추의 이름을 따서 이 시기는 춘추시대라고 불립니다. 이때 동주의 세력은 미약하였고 각처에 할거하는 제후들의 세력은 강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전개되는 전국시대에 비하면 각처의 제후들은 아직 주나라 왕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았으며 전국시대처럼 막가는 양육강식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은 매우 형편없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공자님 사후인 기원전 476년부터 기원전 403년 사이에 시작하여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 중원 통일을 한 기원전 221년까지의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각지에 할거하는 제후들 사이에 양육강식이 판을 쳤던 시기여서 더 이상 주나라, 즉 동주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시기라고 전합니다. 예기책은 유학의 5가지 경전, 즉 오경의 하나입니다.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시경, 서경, 역경을 3가지 경전, 즉 삼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널리 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경에서 춘추, 예기를 빼고 나머지 경전을 삼경이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서 중의 대학, 중용은 예기책에 속해 있습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합니다. 대학은 예기의 제42편인 대학편에 속해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주자에 의하여 독립하여 대학이라는 책명으로 출간된 이래 성리학이 확립되면서 사서 체계 하나로 독립되어져서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대학은 자기 수양을 완성한 후 사회에 참여하여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유학자로서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학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유학자로서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배워야 할 학문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용은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가 저술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용은 원래 예기제 31편인 중용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송시대 정자와 주자 등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중용으로 독립하여 출간된 이래 성리학이 확립되면서 사서의 하나로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정자는 남송시대의 유학자 정호와 정이 두 형제를 통칭하는 존칭어입니다. 중용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있으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덕적 본성이 있다. 도덕적 본성이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인간적 욕심이 도덕적 본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인간적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진리의 서 북 오브 트루스에 준거하여 볼 때 나는 이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다른 두 책인 논어책과 맹자책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리학에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부르면서 중요시해 오고 있습니다. 논어책은 공자께서 세상을 떠난 후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와 공자에게서 직접 배우고 수행한 제자들의 언행과 생활을 담은 책입니다. 맹자 책은 맹자가 전국시대 각국의 제후들을 상대하면서 나눈 대화, 자신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 전국시대 사상가들과 나누었던 논쟁을 포함한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경에 속하는 다른 4가지 경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성리학에서는 예기, 시경, 서경, 역경, 춘추를 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중요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경은 서주의 말기로부터 동주에 걸쳐 즉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완성된 시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라고만 불리었다고 합니다. 서경은 역사서로서 우서하서, 상서, 주소의 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순시대, 한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의 역사를 다룹니다. 서경은 전국시대에는 공문서라는 의미로 서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상서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송나라 시대의 서경이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상서라고 한 것은 존중하고 숭상해야 할 고대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라고 현대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서 글자에서 상자는 한자로 위라는 뜻의 윗상, 자를 뜻하기에 상고시대의 공문서라는 뜻이다 라고도 현대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역경은 현대에는 주역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나라 시대의 역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역이란 말은 변역, 즉 바뀐다, 변한다 는 뜻이라고 합니다.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고 천지만물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원리와 현상을 설명하고 풀이한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연산역이 있었으며 은나라 시대에는 휘장역이 있었고 주나라 시대에는 주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춘추는 공자께서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편찬한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음공으로부터 애공에 이르기까지 12공 242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춘추는 대의명분, 윤리도덕으로 역사를 평가한 역사평가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춘추필법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맹자는 춘추가 나옴으로써 간신적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1년을 추나추동 4계절로 나누어 역사를 기록하였기에 춘추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나이를 물을 때 부모님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는 높임말을 사용한 질문을 종종 사용합니다. 철자는 밝힐 철, 밝을 철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철이는 밝으니 철학은 밝히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은 분들을 옛적부터 밝으니 환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본 영상 시리즈에서는 나는 철학자를 철학도사, 철학도인이라고도 칭합니다. 철학은 형이상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메타피직스라는 철학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한다고 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철학이라고 이름 붙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을 제1철학이라 이름 붙이고 제1철학은 지혜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고 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식물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철학이라고 명칭하였다고 합니다. 1700년대까지 철학은 자연철학 즉 내추럴 필로소피와 철학 즉 현대에서 지칭하는 철학으로 나뉘어 있었다라고 현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1800년대에 자연철학이라는 명칭은 점진적으로 자연과학 즉 내추럴 사이언스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철학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에 속하는 것이고 과학은 일반적으로 형이하학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과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언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과학은 더욱 세분되어져 있습니다. 적용 분야에 따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순수과학, 응용과학 등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리스 로도스 섬 출신의 안드로니쿠스라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고를 나름대로 편집하였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철학이라고 불렀던 내용들은 오늘날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안드로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철학 유고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즉 피지카 유고들 이후에 오도록 편집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철학을 메타피지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피지카는 피지카 뒤에 오도록 편집된 철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제1철학이라는 명칭 대신에 메타피지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메타라는 그리스어의 접두어는 무엇의 뒤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메타피지카는 피지카 뒤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연철학 뒤에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피지카는 그 당시에는 자연철학 또는 자연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피지카는 현대에서는 피직스 즉 물리학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메타피지카 즉 형이상학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피지카는 영어권에서 메타피직스라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메타피직스를 일본의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스로 이름 붙인 대로 제1철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주역 개사전의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이상자, 의지도, 형이하자, 의지기, 형이상인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하고 형이하인 것을 일컬어 기라고 한다. 형이상학은 도를 닦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형이상학은 탐구함으로 철학은 도를 탐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를 도사라고 나는 호칭합니다. 이렇게 하여 번역을 통하여 형이상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학은 대체로 형이상학적인 것을 다루고 과학은 대체로 형이하학적인 것을 다룬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 2편을 마칩니다.